브랜드 가치 3,320억 달러로 압도적 세계 1위, 시가총액 하나로 2,348조 5,772억 원으로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의 합계인 2,032조 3,800억 원보다 많은 시가총액으로 압도적 세계 1위, 물론 아람코를 제외하고 말이죠. 충성 고객층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신제품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줄 세우기를 시전하는 아날로그 지향 기업, 랩탑, 데스크탑, 음향기기, 핸드폰 제조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추구하는 무한혁신 기업.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간단하게 애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에 의해서 1976년 4월 1일에 미국에서 설립된 다국적 IT 기업입니다. 본래 컴퓨터 제조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 등 세계 최고의 모바일 기기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있으며 제작은 모두 외주 업체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기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제품에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라고 적혀져 있죠. 애플은 2011년 이전의 스티브 잡스 체제와 2011년 8월 24일 이후의 팀 쿡 체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체제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명확한 특징이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현장 중심의 경영자이며 기술 진보에 방점을 두는 경영을 했다면요. 팀 쿡은 재무 전문가답게 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수익을 안정화시키고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조정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꾸준하게 개발하는 관리형 기업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잡스는 아이폰을 기획할 때 한 손만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갤럭시를 필두로 한 안드로이드 진영이 대화면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컨텐츠 소비용 디바이스로 개념을 변모시켜 나갈 때에도 아이폰은 오른손 안에서 모든 조작이 가능한 컴팩트한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었죠. 그것은 아이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 철학의 철저한 반영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유명을 달리한 이후에 후임 CEO로 팀 쿡이 내정되면서 아이폰은 점차 폼팩터를 다양화하기 시작하죠. 잡스의 철학을 반영한 작은 시리즈도 있지만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춘 대화면의 폰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폰의 세그멘트를 세분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이 팀 쿡은 잡스에 비해 혁신성에서는 확연하게 뒤떨어지지만 확실히 기업 경영의 체제를 단단히 하고 애플의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다지는 관리형 리더십의 진수를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애플에 대한 소개와 잡스 그리고 팀 쿡의 리더십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현재 애플이 처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를 살펴보면서 향후 애플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애플의 장점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애플은 3,230억 달러로 부동의 세계 1위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인 아마존과 비교해도 1,000억 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은 왜 이렇게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애플 기기만의 확고한 그 철학에 그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잡스는 모든 애플의 기기 안에 세 가지의 철학을 담았다고 알려지고 있죠. 첫째, 심플, 직관적이어야 되고 심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창의적 인간의 편의를 돕는 기기라는 인간 중심성. 그 셋째는 기기 간 연결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 이전 잡스의 시대에 나온 애플 기기들은 자세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심플하죠. 이러한 심플한 디자인은 인간의 편의를 돕는 기기라는 두 번째 철학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심플하고도 직관적인 디자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애플로 향하게 했다는 거죠. 게다가 스티브 잡스는 기기 간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기기 간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잡스의 철학은 강력한 애플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물론 잡스의 사후이긴 하지만 2011년 10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아이클라우드의 경우 이러한 기기 간 연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잡스 철학의 산물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탁월한 제품 간의 연결성을 통해 애플 제품만의 아이덴티티를 공고하게 쌓아나간 결과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애플의 강점은 브랜드 가치와 연결되는 강점으로서
강력한 브랜드 가치의 산물로서 얻어진 강력한 애플 팬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팬덤이라고 하면 아이돌에게나 좀 익숙한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슨 전자제품의 팬덤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애플은 세상에 유례가 없는 강력한 충성 고객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 고객층이 점점 더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시대에 특유의 혁신적인 제품에 매료되어서 애플의 팬이 된 진성 애플 팬층이 아직까지도 코어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이폰 SE, XR, 그리고 아이폰 11 기본 버전 등 중저가 라인업을 통해서 새롭게 애플 유저의 세계로 들어온 신흥국 팬덤까지 가세를 하면서 강력한 팬덤을 형성 중이고 이 팬덤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개발 역량인데요. 뭐니 해도 애플의 강점 중 두드러진 것 중 하나는 스마트폰 업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기술들 중 상당수를 애플에서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세계의 스마트폰에서 통칭되고 있는 화면을 직접 클릭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UI나 UX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애플이 최초로 실행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애플의 스마트폰 AP인 A 프로세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안드로이드 진영의 어떤 칩셋과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이죠.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고 하이엔드 칩셋으로 불리는 스냅드래곤, 퀄컴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A 프로세서의 퍼포먼스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세대에서 두 세대가량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죠. 애플의 강력한 하드웨어 개발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A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은 아이폰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인데요. 가장 단적인 예는 태블릿과 휴대폰에 라이다 센서를 채용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미래 가상 증강현실에서 필수적 센서 시스템으로 불리는 라이다이지만 현재는 디퓨전이나 아니면 인물 사진 모드 등에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는 형편이죠. 그리고 일부 VR, AR 앱에서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활용도 면에서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라이다를 선택한 애플 아이폰이 앞으로 어떤 세계를 더 혁신적으로 펼쳐나갈지는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가 유망한 기술들을 아이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아이폰에 대한 혁신 말고도 애플은 요즘 애플워치, 즉 디지털 시계 부문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죠.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단순히 심박수만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전도까지도 체크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심전도 측정 결과를 PDF로 변환을 해서 의사에게 즉석으로 전송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강력한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채용해서 낙상 감지 기술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드물기는 하지만 삶에서 낙상을 경험했을 때 자동으로 의료기관에 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이니 헬스케어 분야에서 스마트워치의 진화는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도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 애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슈가 됐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인텔과의 미러를 끝내고 애플이 ARM과 손을 잡아서 애플 실리콘을 만들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ARM과의 첫 합작품인 M1 프로세서가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초창기 모델인 만큼 최신 공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개발해 나감을 통해서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 칩셋이 바로 이 M1 프로세서라는 칩셋입니다. 애플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애플의 첫 5G 아이폰 출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5G 아이폰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5G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타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서조차도 5G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3년에서 5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서둘러서 5G 폰을 출시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밀리미터파 웨이브를 지원하는 28GHz 대역의 진정한 5G가 구축이 되어서 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애플이 서둘러 5G 폰을 낼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애플은 더 이상 5G 아이폰 출시를 미루지 않고 올해 드디어 최초의 5G 아이폰인 아이폰 12를 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까지 세상에 나왔던 어떤 5G 폰보다도 압도적인 시장 반응을 보여줬어요. 강력한 팬덤을 중심으로 5G 아이폰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스마트폰 교체 시기를 고려하고 있었던 수많은 신규 유저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애플의 브랜드 파워가 아이폰 12 돌풍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각종 서비스 매출 신장을 통해서 애플이 이제 단순한 전자제품 제조기업에서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 지난 2017년, 18년 정도부터 집중적으로 시도하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사업이에요. 애플은 애플 TV 플러스를 비롯해서 애플 피트니스, 뉴스 플러스, 게임 콘텐츠인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애플 페이, 애플 북스, 애플 카드 등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요. 2020년 3분기 애플 재무제표상으로 3분기 전체 매출 465억 달러 중에서 아이폰이 약 절반인 26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서비스 부문 매출이 131억 달러를 달성해서 올해 가장 고무적인 성적을 거뒀다고 보이는 웨어러블 기기의 매출액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 전체 매출 카테고리 중에 2위예요. 아이폰을 제외하면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이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 향상은 애플이 이젠 더 이상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업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젠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뛰어넘어서 서비스 기업,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변모를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약점이 없어 보이는 애플도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참 고질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고질적인 대표적 약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애플이 태생적으로 겪는 한계와도 같은 문제인데요. 바로 애플 기기 내에서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연결성을 보이지만 타 운영체제와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초창기 때부터 당시 범용으로 사용되던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가 아닌 당사의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맥 운영체제는 윈도우에 비해서 매우 직관적이고 라이트하며 부드럽게 구동되는 특징으로 인해서 디자이너나 설계 등 전문 분야, 섬세한 컴퓨팅이 필요한 업무 환경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애플의 컴퓨터들은 윈도우 진영 컴퓨터 회사들과는 달리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확장성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플 특유의 폐쇄성은 아이폰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범용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무리 없이 구동되는 앱들도 아이폰에서는 구동이 되지 않아서 iOS 호환용 앱을 따로 개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아직까지도 그건 그렇습니다. 회사의 특성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안드로이드 진영은 범용처럼 사용 중인 USB Type-C 포트 있죠. 아이폰은 아직도 라이트닝 케이블을 고집합니다. 아이폰 이용자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의 여지가 불투명해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애플의 기기와만 최적의 호환을 보여주는 이 애플 기기들만의 폐쇄적인 특징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열성 팬덤을 구축하는 데에는 정말로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지만 외부 세계와의 소통의 영역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력한 생태계는 애플 유저들을 끈끈하게 만드는 강력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규 사용자들의 유입을 잠재적으로 제한하는 강한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약점은 아웃소싱의 한계입니다. 애플은 생산기지나 아니면 부품 공급처들을 거의 모두 외국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조달하는 부품들도 있지만 말이죠. 또한 자체 생산하는 부품이 없이 거의 모든 부품들을 외주해서 이를 조합해 자사의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최적화된 부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또한 모든 부품 공급망과 생산망을 외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제적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부품기지나 생산기지로 활용 중인 국가에 이슈가 발생하면 이는 곧 애플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중 무역전쟁도 잠재적인 위협 가운데 하나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애플의 외주 생산 정책의 약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애플은 앞으로도 계속 외주 생산 원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력 상품에 대한 생산 내재화를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은 여러 가지 도전과 위협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호적수는 뭐니 해도 삼성이겠죠. 하지만 요즘 애플에 위협하는 회사는 비단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을 근거지로 둔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저가 가성비 제품을 주무기로 해서 애플이 가진 하드웨어 역량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회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인해서 고가의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는 애플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켓 세그멘트가 다르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가성비 제품들이 애플이 구축하고 있는 고가 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 상황은 짝퉁 애플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신흥국 시장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애플의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택한 것은 그럴싸한 짝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짝퉁 천국, 중국이 매우 심하죠. 실제로 요즘 편의점에 들어가 보시면 애플의 에어팟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마치 진품 에어팟인 양 판매를 하고 있지만 가격은 3만원에서 5만원대에 책정되고 있는 짝퉁 콩나물을 아십니까? 여지없이 중국산입니다. 동남아 신흥국들과 인도 등 떠오르는 신흥국에서 짝퉁 애플 제품들이 마치 정품인 것 마냥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켓 세그멘트가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지만 신흥국 시장에 애플이 진출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짝퉁 애플 제품들로 인해서 그 실추되어 버린 이미지로 인해 잠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잡스 혁신 DNA의 실종. 이거는 말 안 해도 알고 계시죠? 관리형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팀 쿡의 체제로 넘어가면서 잡스가 가졌던 혁신의 DNA를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애플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하드웨어 기술 개발 역량, 그리고 강력한 충성 고객층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애플의 창업주인 잡스가 가졌던 심플, 인간 중심성, 그리고 기기 간 연결이라는 3대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결과였죠. 하지만 이러한 잡스의 철학과는 별개로 그가 가졌던 폐쇄성은 애플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는 애플의 사업 확장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5G 아이폰의 출시는 애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이 괄목할 만하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또한 애플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보입니다. 또한 스왓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애플이 AI 역량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도 애플에게는 또 다른 사업의 기회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애플은 중저가 라인업을 확충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짝퉁들이 범람하는 신흥국에서 지적 재산권 방어에도 힘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애플에 대한 모든 환경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나마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